미국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중국어 수강생은 3년 연속 감소, 일본어는 정체. 그런데 한국어만 47%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팝 효과라 단정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지세대 학습자 73%가 선택 이유로 꼽은 건 첫날에 읽힌다는 경험이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문자 구조 자체였죠. 하버드 언어학과가 놀랐고 듀오링고 알고리즘이 재설계됐습니다. 500년 전 설계된 문자가 2025년 미국 지세대를 사로잡은 이유. 지금부터 가장 빨리 읽히는 문자, 한글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동부 명문대에서 외국어 습득론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제2언어 학습자의 초기 동기 유지예요. 쉽게 말하면 왜 학생들이 외국어를 시작하고도 중간에 그만두는지를 연구하죠.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 과목은 늘 고민거리입니다. 등록률은 높은데 수료율은 낮아요. 특히 비라틴 문자권 언어는 첫 학기 탈락률이 40%를 넘습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읽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2022년 가을 학기였어요. 학과 회의에서 한국어 강좌 증설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담당 교수가 말했죠. 신청자가 작년 대비 2배입니다. 분반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K-팝이겠지. 실제로 그랬거든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 팬들이 한국어 수업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한 학기를 못 채우고 떠났어요. 읽기는커녕 문자 모양도 익히지 못한 채로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기는 한 달이면 식죠. 동료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 유행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열풍을 일시적 현상으로 봤죠. 중국어처럼 경제적 필요성도 없고 스페인어처럼 실용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학기 중간 평가 때 한국어 분반 탈락률이 12%였습니다. 중국어는 38%, 일본어는 29%, 아랍어는 무려 51%였죠. 숫자가 이상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한국어 수강생들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K-팝 팬덤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저는 한국어 초급반 강의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첫 수업 참관 날이었어요. 강사는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썼습니다. 학생들은 따라 읽었어요. 그리고 5분 뒤 강사는 오를 추가했습니다. 학생들이 또 따라 읽었어요. 저는 지켜봤습니다. 저 정도면 다른 언어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데 10분 뒤였습니다. 칠판에 다가 나타났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게 다인 거 맞아요. 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어를 읽고 있어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한 학생이 소리 내어 말했어요. 와, 이거 진짜 읽혀요. 방금 배운 건데.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습니다. 퍼즐 맞추는 것 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20분 만에 학생들이 자음모음 조합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제가 본 외국어 수업 중 가장 빠른 속도였어요. 비교해보죠. 중국어 초급반은 첫 주에 성조를 설명합니다. 같은 마도 4가지 발음이 있다고요.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해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46자를 외워야 읽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3주 걸리죠. 아랍어는 문자 방향부터 다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0개 기호만 익히면 조합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블록 구조로 쌓이죠. 기역 이은, 너. 학생들은 레고 블록 조립하듯 읽기 시작했어요. 강사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조립하면 됩니다. 규칙이 명확해요. 한 학생이 노트에 뭔가 적더니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고양이는 기역 이응? 니은 이로 만들면 되나요? 강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벌써 원리를 이해했네요. 학생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자기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문화 유행이 아니야. 구조가 다른 거야. 수업이 끝난 뒤 강사에게 물었어요. 학생들 반응이 늘 이렇습니까?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은 다들 비슷해요. 읽힌다는 걸 경험하면 표정이 확 바뀌죠. 그게 한글의 힘입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다른 언어는 이런 반응이 없나요?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어는 한 달 지나도 읽기 시작 못하는 학생이 태반이에요. 일본어는 문자 3개를 동시에 배워야 해서 초반에 포기자가 많고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뒤졌어요. 미국 대학 외국어 등록 통계, 중도 포기율, 학습자 설문조사.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미국 대학 한국어 수강생 급증. 중국어는 감소세, 일본어는 정체, 프랑스어는 하락이었죠. 한국어만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것도 탈락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K-팝 효과라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이유는 첫날의 경험에 있었죠. 미국 Z세대는 특별합니다. 이들은 즉각적 성취감을 중시해요. 틱톡은 15초, 인스타그램 릴스는 30초 안에 결론을 보여주죠.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을 투자해야 읽히는 문자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한글은 첫 수업에 읽혔어요.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꼈고 그 성취감이 동기를 유지시켰습니다. 저는 학생 설문조사를 분석했어요. 한국어 수강생 중 68%가 첫 주에 읽기 성공을 선택 이유로 꼽았습니다. K-팝을 선택한 비율은 41%였죠. 중복 응답이 가능했지만 문자 구조가 문화보다 우선순위였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언어는 암기만 하라고 해요. 한글은 원리를 이해하면 읽혀요. 저는 그날 밤 메모를 남겼어요. 한글은 Z세대 학습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 문자 설계 자체가 패턴 인식 최적화 구조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어학과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글 문자 구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답장은 1시간 만에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동 연구는 2023년 봄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언어 습득 데이터를, 한국어학과 교수는 문자 구조 분석을 맡았어요. 우리의 가설은 단순했습니다. 한글이 Z세대에게 선택받는 이유는 학습 속도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학과장이 말했죠. 문화 콘텐츠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반박했습니다. 문화는 관심을 만들지만 지속은 만들지 못합니다. 탈락률 데이터가 증명해요. 학과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K-팝 없이 한국어 붐은 없었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K-팝은 입구였고 한글은 유지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설계했어요. Z세대 학습자 12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한글, 두 번째는 히라가나, 세 번째는 아랍 문자. 조건은 동일했어요. 각 그룹에 첫 3시간 수업만 제공하고 읽기 성취도를 측정했습니다. 문화적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언어 배경 설명은 생략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그룹은 평균 2시간 17분 만에 기본 음절 조합 읽기에 성공했어요. 히라가나 그룹은 5시간 42분, 아랍 문자 그룹은 8시간 13분이 걸렸죠. 차이가 2배 이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습자 반응이었어요. 한글 그룹 학생 중 83%가 규칙이 명확하다고 답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고 아, 오를 배우면 가, 너, 도가 만들어지잖아요. 마치 곱셈표 같아요. 조합만 하면 돼요. 또 다른 학생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표를 만들었어요. 세로의 자음, 가로의 모음 놓으니까 모든 조합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격자 구조예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140개 조합. 학생들은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했죠. 히라가나는 개별 암기, 아랍 문자는 위치별 변형 규칙이 복잡했어요. 한글만 패턴 기반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연구 결과를 학회에 제출하자 리뷰어들이 반발했습니다. 문자 구조만으로 학습 속도를 설명할 수 없다. 학습자의 모국어 배경, 의문책의 친숙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타당한 지적이었어요. 우리는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비영어권 학습자도 포함시켰죠.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모국어 화자 90명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반복했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글이 가장 빨랐어요. 평균 학습 시간 2시간 31분. 언어 배경과 무관하게 한글은 빠르게 습득됐죠. 프랑스어, 모국어 화자 1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알파벳은 읽기 규칙이 불규칙해요. 아우를 생각해보세요. true, tough, thought 전부 달라요.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혀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과학이다. 한글은 500년 전 설계됐지만 현대 언어 교육학 원칙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최소 기호로 최대 조합, 명확한 규칙, 시각적 직관성.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 문자 시스템이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3년 가을, 듀오링고가 한글 코스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했어요. 보도자료는 짧았습니다. 한글 학습자의 완주율이 다른 언어 대비 2.3배 높아 커리큘럼을 재설계했다. 숫자가 공개되자 언어 교육계가 술렁였죠. 듀오링고는 전 세계 5억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이에요.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구조적으로 빠르다.
저는 듀오링고 교육연구팀에 연락했어요. 그들은 내부 데이터를 일부 공유해줬습니다. 한글 코스 학습자 중 첫 주 완료율 74%, 히라가나는 52%, 중국어 간체자는 31%였어요. 차이가 극명했죠. 듀오링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첫 주 성취감이 전체 완주율을 결정합니다. 한글은 첫 레슨에서 읽기가 되니까요. 미국 지세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틱톡에서 영상을 분석했어요. 상위 조회수 영상 50개 중 37개가 한글 10분 만에 배우기 1위였습니다. 댓글은 비슷했어요. 진짜 10분 만에 읽혔어요. 다른 언어는 이렇게 안 되던데. 이게 진짜 문자 맞아요? 학생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한글이 빠르다는 걸. 저는 연구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팝이라고 했지. 하지만 지세대는 속도를 선택했어. 문화는 관심을 끌었지만 구조가 학습자를 붙잡았던 겁니다. 한글은 지세대가 원하는 조건을 정확히 충족했어요. 빠른 성취, 명확한 패턴, 즉각적 보상. 그때 한국어학과 교수가 자료를 보내왔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목표가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있는 문자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1443년 설계 목표가 2023년 지세대 학습 패턴과 일치한 겁니다. 500년 시차를 뛰어넘어서요. 저는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글은 우연히 빠른 게 아니다. 빠르게 설계됐다. 그리고 지세대는 그 설계를 정확히 체감하고 있다. 2024년 초,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국대학 언어교육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어요. 주제는 지세대 외국어 학습 트렌드였죠. 발표장에는 200명이 넘는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전공자들이었어요. 저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구조적으로 지세대 학습 패턴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 중국어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K-팝 유행이 끝나면 한국어 수강생도 줄 겁니다. 일시적 현상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교수가 거들었어요. 중국어는 경제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만으론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죠. 탈락률을 보십시오. 한국어는 12%, 중국어는 38%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 젊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제 학교에서 한국어 대기자 명단이 150명을 넘었어요. 분반을 3개 들렸는데도 부족합니다. 다른 교수가 덧붙였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 강사를 급하게 2명 더 채용했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6명의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모두 한국어 수강 급증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죠. 학생들이 첫 수업 후 반응이 확실히 다릅니다. 읽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공동 데이터 수집을 해봅시다. 각 대학 한국어 초급반 첫 4주 데이터를 모아보는 겁니다. 6개 대학이 참여했어요. 동부 3개교, 서부 2개교, 중부 1개교, 총 학생 수 840명. 우리는 동일한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첫 주에 한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학습 난이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계속 수강할 의향이 있습니까? 4주 뒤 결과가 뭐였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첫 주 읽기 성공률 89%, 학습 난이도, 쉬움, 응답 71%, 계속 수강 의향 92%, 비교 데이터도 수집했어요. 같은 기간 중국어 초급반은 첫 주 읽기 성공률 23%, 난이도, 어려움 응답 64%, 계속 수강 의향 58%였죠. 저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한글 학습 곡선은 초반 급상승 형태였어요. 첫 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후 완만하게 유지됐죠. 중국어는 완만한 상승 형태였습니다. 초반에 거의 평평하다가 3개월 뒤부터 서서히 올라갔어요. 문제는 지세대가 3개월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때 결정적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목은 음소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 비교였습니다. 연구팀은 12개 문자 체계를 분석했죠. 라틴 알파벳, 키릴 문자, 그리스 문자, 아랍 문자, 히브리 문자, 한글, 히라가나, 가타카나, 데바나가리, 태국 문자, 아마라 문자, 조지아 문자.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음소 문자 대응의 명확성에서 12개 체계 중 1위, 학습 곡선 기울기에서 1위, 시각적 변별성에서 2위를 기록했다. 논문은 한글을 이론적으로 설계된 최적 음소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연 발생한 문자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점을 강조했죠. 하버드 논문이 공개되자 언론이 움직였어요.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냈습니다. 왜 미국 지세대는 한글을 배우는가?
기사는 K-팝을 언급했지만 핵심은 달랐어요.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지만 21세기 디지털 세대 학습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워싱턴 포스트도 후속 기사를 실었죠. 한글,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SNS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틱톡에서 언어학 전공 학생들이 한글 구조 설명 영상을 쏟아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떴다.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담았다. 조합 원리가 수학적이다.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었죠. 댓글은 비슷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문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세종대왕 천재 아니야? 저는 SNS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샵 한글 챌린지 해시태그가 급증했어요. 지세대들이 한글 10분 만에 배우기 영상을 찍어 올렸죠.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10분 만에 기본 조합을 읽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이건 바이럴이 아니었습니다. 재현 가능한 경험이었죠. 교육 플랫폼들이 반응했습니다. 듀오링고는 한글 코스를 메인 페이지에 배치했어요. 로제타 스톤은 한국어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맵라이즈는 한글 1시간 완성, 특별 코스를 출시했죠. 모두 같은 전략이었어요. 빠른 성취감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그러던 중 MIT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어학과 교수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글 문자 체계를 인공지능 학습 모델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협업 가능하십니까? 저는 즉시 답했죠. 물론입니다. MIT 연구팀은 한글의 조합 원리를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연구팀 리더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최소 단위 조합 시스템입니다. 14개 자음, 10개 모음으로 수천 개 음절을 만들죠. 이건 딥러닝의 임베딩 원리와 동일합니다. 최소 벡터로 최대 표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500년 전 문자 설계가 21세기 AI 원리와 같다니. MIT 논문이 발표되자 실리콘밸리가 주목했습니다. 구글, 메타, 오픈AI 연구진들이 한글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 AI 연구자가 트위터에 썼습니다. 한글은 토큰 효율성이 극대화된 문자다. GPT 모델 학습에 이상적이다. 리트윗이 2만 개를 넘었죠. 저는 그날 밤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문화 유행이 아니다. 구조적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하버드는 학술적으로, MIT는 기술적으로, 지세대는 경험적으로 증명했다. 2024년 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이었어요.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냈죠. 개발도상국문의 교육 프로그램의 한글 교육 모델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자문 가능하십니까? 저는 화면을 2번 봤어요. 유네스코가 한글에 관심을 갖다니.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사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찌아찌아족 이야기는 알고 있었어요. 2009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소수민족이 자기 언어 표기에 한글을 채택했죠. 당시엔 문화 교류 차원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유네스코는 다르게 봤습니다. 문자가 없던 언어를 2주 만에 문자 언어로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유네스코 담당자가 데이터를 보냈어요. 찌아찌아족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했고 평균 13일 만에 기본 읽기 쓰기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라틴 알파벳으로 시도했을 땐 45일이 걸렸죠. 한글이 3배 이상 빨랐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찌아찌아어는 음절 중심 언어인데 한글도 음절 블록 구조거든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한국어 전용이 아니었어. 음절 구조를 가진 언어라면 어디든 적용 가능했죠. 유네스코는 이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문해 교육에 활용하려 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7,000개 언어 중 절반은 고유 문자가 없습니다. 한글 모델이 해법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유럽연합교육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럽 내 이민자 2세, 3세를 위한 다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했죠. 문제는 이민자 자녀들이 부모 모국어를 배울 때 문자 장벽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아랍어, 터키어, 베트남어 등 비라틴 문자권 언어들이요. EU 연구원이 제안했습니다. 한글을 교량 문자로 사용하는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글로 음운 구조를 익히고 이후 고유 문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저는 흥미로웠어요. 한글을 학습 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이었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음소 대응이 명확해서 음운 인식 훈련에 최적입니다. 시험은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됐어요. 터키계 이민자 자녀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절반은 기존 방식 터키 문자 직접 학습, 절반은 한글 교량 방식 한글로 먼저 음운 익히기였죠. 8주 뒤 결과가 나왔어요. 한글 교량 그룹이 터키어 읽기 능력에서 34% 높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보고서는 결론지었습니다. 한글은 음운 인식 교육의 효과적 도구다.
특히 복잡한 문자 체계를 배우기 전 음소 개념을 확립하는 데 유용하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유럽 언어 교육계가 술렁였어요.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교육부가 관심을 보였죠. 그러던 중 아시아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가 한글을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추가했어요. 기존엔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만 가능했죠.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과 취업시장 수요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첫 학기 신청자가 2,300명을 넘었어요. 일본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도쿄 일부 고등학교가 한국어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했어요. 담당 교사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학생들이 한글은 빨리 읽힌다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히라가나보다 구조가 명확하다고요. 일본 학생이 자국 문자보다 한글이 쉽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저는 전 세계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한글 학습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빠른 학습 속도, 문화적 배경, 경제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한글은 구조적 효율성으로 선택받고 있었죠. 그때 결정적 숫자가 나왔습니다. 언어학습 앱 통계였어요. 듀오링고, 맵라이즈, 부수, 로제타 스톤 등 주요 플랫폼 5곳의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한글 학습자 증가율은 평균 147%였어요. 같은 기간 중국어는 -8%, 일본어는 12%, 스페인어는 5%였죠. 더 놀라운 건 완주율이었습니다. 한글 코스 완주율은 평균 61%였어요. 다른 비라틴 문자권 언어는 평균 28%였죠.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앱 개발자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초반 성취감이 중도 포기를 막는다고요. 저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습니다. 장소는 파리, 주제는 21세기 다언어 교육의 미래였어요. 40개국 교육 전문가 300명이 모였죠. 저는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학습 최적화 문자다. 디지털 시대 학습자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독일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글이 라틴 알파벳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대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조 도구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의문 교육, 다언어 학습자 지원 분야에서요.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어 발음 교육에도 활용 가능합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프랑스어의 비음, 연음을 한글로 표기하면 학습자가 음운 구조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프랑스 교육부는 시범 프로젝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파리 세계 중학교에서 한글 기반 프랑스어 발음 교육을 시도하겠다고 했죠. 컨퍼런스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중국 베이징대 언어학과 교수였어요. 중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언어 보존의 한글 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중국이 한글을 연구한다니. 교수가 설명했죠. 중국엔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대부분 고유 문자가 없거나 복잡합니다. 한글 구조를 참고하려 해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의 문자가 아니다. 범용 교육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유네스코, EU, 아시아 각국이 동시에 주목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500년 전 설계가 21세기에 재발견되고 있는 거다. 2024년 여름, 학계에서 결정적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동부 명문 공대 AI 연구소에서 논문 한 편이 나왔어요. 제목은 음절 블록 문자 체계의 토큰 효율성 분석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주요 대형 언어 모델들이 각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을 비교했죠.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글은 정보 압축률에서 탁월한 효율성을 보인다. 데이터가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의미를 표현할 때 알파벳 기반 언어들은 더 많은 처리 단위가 필요했어요. 표의 문자도 마찬가지였죠. 한글은 음절 블록 구조 덕분에 압축 효율이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블록으로 결합되면서 정보 밀도가 높아진다. 이게 왜 중요한가? AI 모델은 처리 단위가 적을수록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낮아져요. 실리콘밸리 AI 연구진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알고리즘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몇몇 빅테크 기업이 한글 구조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가을, 또 다른 발견이 나왔습니다. 서부 유명 대학 언어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글 학습자는 음운 인식 능력이 빠르게 발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죠. 한글 학습 그룹은 평균 3주 만에 새로운 언어의 소리 구조를 파악했어요. 다른 문자 학습 그룹은 7주가 걸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시각적으로 분리돼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을 보면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됩니다. 한 언어학자가 덧붙였죠. 한글을 배우면 음성학 기초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저는 그 연구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거구나. 지세대는 빠르게 읽었지만 동시에 언어의 원리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암기식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이해 학습이었죠. 그 즈음 유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유럽 교육연구기관이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실험 결과가 놀랍습니다. 난독증 학생들이 한글로 읽기 훈련을 하니 모국어 읽기 능력도 향상됐어요. 저는 자료를 요청했죠. 그들은 핀란드, 스웨덴 난독증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6개월 실험을 진행했어요.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한글 읽기 훈련을 받은 그룹은 자국어 읽기 속도가 평균 28% 향상됐어요. 대조 그룹은 12% 향상에 그쳤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한글의 명확한 음소 대응이 뇌의 읽기 회로를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혁명적 발견이었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들고 학회에 갔습니다. 장소는 런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문해 교육이었어요. 30개국 교육 전문가들이 모였죠. 저는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치료 도구로도 기능한다. 난독증, 의문장애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한 영국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글을 배우면 영어 읽기도 좋아진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글이 음운 구조 인식을 강화하거든요. 이건 모든 언어 읽기의 기초예요. 발표가 끝나자 여러 나라 교육부 관계자들이 다가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시아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동남아시아 한국과 교육부가 초등학교 음운 교육의 한글 도입을 발표했어요. 자국 문자가 복잡해서 학생들이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였죠.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글을 먼저 가르쳐 소리 개념을 익히고 이후 자국 문자로 전환하겠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BBC가 현장 취재를 나갔어요. 한글, 아시아 교육 현장을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자는 초등학교 교실을 찍었습니다. 칠판에 기역, 이은, 디귿이 적혀 있었어요. 학생들은 따라 읽었죠. 가, 나, 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문자도 같은 원리로 읽어볼까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어려운 문자로 가는 징검다리였어요. 학생들은 한글로 음운 개념을 익히고 그걸 자기 언어에 적응했죠. 이건 문자 제국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학습 도구였어요. 10월, 저는 서울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글날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었어요. 35개국 언어학자, 교육자, AI 연구자 400명이 모였죠.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제목은 한글, 그리고 21세기 학습혁명이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글을 문화 유행으로 봤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한글을 교육혁신 도구로 봅니다. 지세대가 선택한 이유는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구조였습니다. 한글은 가장 빠르게 읽히고 가장 명확하게 이해되며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학습을 돕는 문자예요.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가로축은 학습 시간, 세로축은 성취도였어요. 한글 곡선은 급격히 상승했죠. 다른 문자들은 완만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이 차이가 지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즉각적 성취감을 원해요. 한글은 그걸 제공하죠.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한국 교사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우리도 몰랐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특별한 줄. 저는 웃으며 답했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서 몰랐을 겁니다. 외부에서 봐야 보이는 가치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간판마다 한글이 빛났어요. 편의점, 카페, 서점, 기역, 니은, 디귿으로 만들어진 문장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자가 지금 전 세계 교실에서 가르쳐지고 있구나.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고, 난독증 학생들이 치료받고, AI가 효율을 높이고 있어. 500년 전 한 왕이 만든 문자였어요. 그 왕은 백성이 쉽게 배우길 원했죠. 2024년 그 바람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지세대가, 교육자가, 연구자가 한글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읽히는 문자였으니까요. 2024년 가을, 전통 언어 교육계가 흔들렸습니다. 미국 대학 외국어학과 학과장 협의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안건은 하나였죠. 한국어 수강생 급증과 타 언어 과목 축소 대응.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학과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한 중국어학과 학과장이 발언했어요. 우리 학과 신입생이 작년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다른 학과장들도 비슷한 숫자를 보고했죠. 일본어 -18%, 프랑스어 -24%, 독일어 -29%. 반면 한국어는 156%였습니다. 한 교수가 항의했어요. 이건 일시적 유행입니다. K-팝이 식으면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학생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어요. 한국어 선택 이유를 묻는 질문에 빠르게 읽힌다가 1순위였습니다. 73%가 선택했죠. K-팝 관심은 41%로 2순위였어요. 한 학과장이 탄식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학습 효율성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각 학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학과는 첫 학기 성취감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병음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한자 진입 시점을 늦췄죠. 일본어학과는 히라가나 학습 기간을 2주로 단축했습니다. 모두 한글의 빠른 초기 성취를 의식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글은 첫날에 읽힌다는 거요. 한 학생이 온라인 포럼에 썼습니다. 중국어 3주 배웠는데 아직도 글자 못 읽어요. 친구는 한글 하루 배우고 카페 간판 읽던데요. 댓글이 달렸죠. 저도요. 일본어는 히라가나만 겨우 끝났어요. 언어학습 업계도 요동쳤습니다. 주요 어학원 체인이 한국어 과정을 대폭 늘렸어요. 한 프랜차이즈는 전체 분반의 35%를 한국어로 재편했습니다. 기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분반을 줄이고요. 원장이 설명했죠. 수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원해요. 온라인 플랫폼은 더 빨랐습니다. 주요 언어학습 앱들이 한국어 코스를 메인 화면 상단에 배치했어요. 알고리즘도 조정됐죠. 신규 가입자에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언어로 한국어를 첫 번째 추천했습니다. 한 앱 개발자가 인터뷰에서 인정했어요. 완주율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한국어가 압도적이에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어요. 한글 중심주의 경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한글의 효율성을 과대평가하는 건 위험하다. 언어의 가치는 학습 속도로만 판단할 수 없다. 서명자는 120명이었어요. 대부분 유럽어, 중국어 전공 교수들이었죠. 저는 그 서한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학문적 우려가 아니야. 위기감이야. 수십 년간 주류였던 언어들이 밀리고 있었어요. 지세대는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효율을 선택했죠. 그게 기득권을 흔든 겁니다. 반박 논문들이 쏟아졌어요. 한글은 한국어에만 최적화돼 있다. 다른 언어 학습에는 도움이 안 된다. 문법은 여전히 어렵다. 일리 있는 지적들이었어요. 하지만 지세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첫 경험이 전부였죠. 첫날에 읽히는 문자, 그게 선택 기준이었어요. 언론도 양분됐습니다. 보수 성향 교육 잡지들은 한글 열풍의 허상을 다뤘어요. 유행은 지나간다. 깊이 있는 학습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조였죠. 반면 테크 미디어들은 한글, 디지털 시대 최적 문자를 조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매체는 AI 효율성을, 교육 미디어는 학습 곡선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미국 대학 외국어 등록 통계가 발표됐어요. 한국어는 전년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중국어는 -14%, 일본어는 -3%, 프랑스어는 -11%, 독일어는 -16%였죠. 스페인어만 2%로 근소하게 유지했어요. 실용성 때문이었죠. 학과장 협의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 프랑스어학과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초기 성취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 주에 뭔가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중국어학과 교수가 고개를 저었죠. 한자 체계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조가 다르니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한 젊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한글을 보조 도구로 쓰면 어떨까요?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한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이 든 교수들이 발끈했어요. 그건 중국어 정체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젊은 교수가 반박했죠. 학생이 없으면 정체성도 없습니다. 회의는 또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현장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중국어 강사들이 비공식적으로 한글 병기를 시도했어요. 마마를 가르칠 때 느아로 먼저 설명하는 식이었죠. 학생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제야 소리가 이해돼요라는 피드백이 나왔어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를 가르칠 때 샤아로 설명하니 학생들이 빨리 익혔어요. 한 강사가 말했죠. 한글이 음은 교육 도구로 너무 좋아요. 명확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도는 공식화되지 못했습니다. 학과 차원에서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 사이 한국어학과는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강사 채용 공고가 쏟아졌어요. 한국어 전공 석박사생들이 취업 걱정 없이 졸업했죠. 한 한국어 교수가 말했습니다. 30년 가르쳤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학생들이 먼저 찾아와요. 대기자 명단이 300명을 넘는 학교도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야. 패러다임 전환이야. 지세대는 언어를 새로운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었어요. 전통, 권위, 경제성이 아니라 학습 효율성으로요. 한글은 그 기준에 정확히 맞았고 다른 언어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어교육협회 연례 총회가 열렸어요. 3,00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모였죠. 기조연설자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어 교육학회 회장이었어요. 30년간 중국어를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죠. 그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첫날의 성취감을 원했어요. 우리는 인내하라고 했죠. 학생들은 명확한 규칙을 원했어요. 우리는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떠났어요. 그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어 수강생 감소 곡선이었죠. 이건 학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문제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계속했어요.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처음엔 경쟁자로 봤죠.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으로 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21세기 학습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요. 그는 시인했습니다. 우리 중국어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글에서 배워야 해요. 회장이 끝나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언어학과가 커리큘럼을 재설계했어요. 핵심은 초기 성취감이었죠. 프랑스어학과는 첫 주에 발음 기호를 집중 교육했습니다. 읽기를 앞당기기 위해서였어요. 독일어학과는 복잡한 문법 설명을 뒤로 미뤘죠. 먼저 읽고 말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일본어는 더 과감했습니다. 일부 대학이 한글 병기 교재를 실험적으로 도입했어요. 히라가나 옆에 한글 발음을 작게 표기한 겁니다. 사사, 기기, 이런 식으로요. 학생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이제야 소리가 보여요. 라는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첫 주 탈락률이 29%에서 11%로 떨어졌어요. 중국어도 움직였습니다. 병음 교육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렸어요. 한자 진입을 늦춘 겁니다. 대신 병음만으로 간단한 문장을 읽는 훈련을 추가했죠. 학생들이 읽을 수 있다는 경험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어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계속 수강률이 58%에서 71%로 올랐어요. 학계 논문들도 달라졌습니다. 한글 중심주의 경계를 주장하던 학자들이 입장을 수정했어요. 한 언어학자는 새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한글로부터 배우는 언어 교육의 미래였죠. 그는 썼어요. 한글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학습자 중심 설계의 결과다. 모든 언어 교육이 이를 참고해야 한다. 국제학술지들이 특집을 꾸렸습니다. 한글과 21세기 언어 교육이라는 주제로요. 세계 각국 연구자들이 논문을 제출했어요. 프랑스 학자는 한글 구조를 활용한 프랑스어 발음 교육을, 독일 학자는 한글 학습이 제2외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죠. 모두 한글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교육 정책도 변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다언어 교육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어요. 핵심은 초기 성취 경험 보장이었습니다. 모든 외국어 과정은 첫 2주 내에 학습자가 기본 읽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죠. 이건 사실상 한글 기준을 적용한 거였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연합교육위원회가 언어학습 효율성 지표를 발표했어요. 평가 항목에 초기 학습 곡선, 음소 인식 발달 속도, 학습자 동기 유지율이 포함됐습니다. 한 위원이 인정했죠. 한글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이제 모든 언어 교육이 이 기준과 비교된다. 기업들도 반응했습니다. 주요 출판사들이 언어 교재를 전면 개편했어요. 첫 장부터 읽기를 시작하도록 구성을 바꿨죠. 한 출판사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지세대는 기다리지 않아요. 첫 페이지에서 성취감을 주지 못하면 책을 덮습니다. 교재 구성이 한글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더 빨랐습니다. 모든 언어 코스에 첫날 읽기 도전 챌린지를 추가했어요. 학습자가 첫 레슨에서 뭔가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였죠. 한 앱 개발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증명했어요. 빠른 성취가 완주율을 높인다는 거요. 이제 모든 언어가 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한 프랑스어 교사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처음엔 한글이 경쟁자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동료라고 봐요. 한글 덕분에 우리도 더 나은 교사가 됐거든요. 학생 눈높이에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국어 강사도 고백했죠. 한글에 질투했어요. 솔직히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우리 교육법을 돌아보게 됐으니까요. 학생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 중국어 수강생이 온라인에 썼어요. 이번 학기 교재가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엔 한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병음으로 먼저 읽어요. 훨씬 낫네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본어도요. 히라가나 옆에 발음이 있어서 이해가 빨라요. 또 다른 학생이 썼죠. 한글 효과네요. 다른 언어들도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글의 승리가 아니야. 학습자의 승리야. 지세대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분명히 했고 교육계가 드디어 들었던 거죠. 한글은 그 목소리를 증폭시킨 도구였어요.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싶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는 외침이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다시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글 이후의 언어 교육이었어요. 신개국 교육자 600명이 모였죠. 분위기는 2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했죠. 어떻게 배울까요? 우리 언어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한독일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독일어 교육의 음절 블록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가르치니 학생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스페인 교사도 사례를 공유했죠. 발음 기호를 한글처럼 조합 가능한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세션에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학습자가 먼저라는 거려. 문자의 역사가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려. 이제 모든 언어 교육이 이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길을 먼저 보여줬을 뿐이에요.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2025년 가을,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언어교육협의체가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어요. 62개국 대표가 모였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21세기 학습자 중심 언어 교육 표준 수립.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미국 언어학자였어요. 그는 개회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제 함께 나아갈 때입니다. 협의체는 언어교육 5대 원칙을 선포했어요. 첫째, 초기 성취 경험 보장. 모든 언어 과정은 첫 2주 내 읽기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명확한 규칙 제시. 암기보다 패턴 이해를 우선한다. 셋째, 시각적 직관성 강화. 학습자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넷째, 학습자 피드백 반영. 전문가 주도가 아닌 학습자, 경험 중심으로 설계한다. 다섯째, 상호 존중과 협력. 언어 간 경쟁이 아닌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이 원칙들은 모두 한글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의 원칙이 됐죠. 한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줬어요. 이제 각자의 언어로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일본 대표도 동의했죠. 한글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처럼 학습자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협의체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언어학습 플랫폼이었어요. 모든 언어가 같은 원칙으로 가르쳐지는 시스템이죠. 한글은 참조 모델로 채택됐습니다. 한글 수준의 초기 학습 곡선이 목표였어요. 각국은 자국 언어 교육법을 재설계했죠. 프랑스는 발음 기호 시스템을 단순화했고 중국은 병음 단계를 강화했으며 일본은 가나 조합 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효과는 빨랐습니다. 6개월 뒤 중간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신규 언어 학습자 전체 탈락률이 35%에서 19%로 감소했습니다. 학습 만족도는 61%에서 84%로 상승했죠. 특히 지세대 학습자 비율이 23% 증가했어요. 협의체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학습자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들도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외국어 전체 수강생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어요. 한국어는 여전히 1위였지만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도 회복세를 보였죠. 한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모든 언어가 살아났어요. 경쟁이 아니라 공생이었던 겁니다. 기업들도 윈윈을 찾았습니다. 주요 언어 학습 앱들이 한글 퍼스트 메소드를 도입했어요. 신규 사용자에게 먼저 한글을 2주간 무료로 가르치는 겁니다. 음은 개념을 익히게 한 뒤 원하는 언어로 넘어가도록요. 완주율이 전체적으로 37% 향상됐어요. 한 CEO가 설명했죠. 한글은 입문 도구예요. 이후 모든 언어 학습이 쉬워집니다.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어 교사와 다른 언어 교사들이 협력했어요. 정기 워크숍을 열어 교수법을 공유했죠. 한 한국어 강사가 프랑스어 교사에게 조언했습니다. 첫 수업에 성취감을 주세요. 학생들이 뭔가 잃었다고 느끼게요. 프랑스어 교사가 답했어요. 당신들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글 배우면 다른 언어도 쉬워진다는 말이 퍼졌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글로 음운 구조를 익힌 학생들은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를 배울 때 발음 습득이 40%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한글이 메타 학습 도구가 된 겁니다. 지세대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외국어 배우려면 한글부터라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틱톡에서 샵 한글 먼저 챌린지 영상이 인기를 끌었죠. 학생들은 한글 2주 완성 후 목표 언어로 넘어가는 과정을 공유했어요. 한글 끝내고 중국어 시작했는데 발음이 보여요. 한글 배우니까 일본어 가나가 이해돼요. 댓글마다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2025년 말 마지막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글이 바꾼 21세기 언어 교육 지형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한글은 촉매였다. 지세대의 요구를 가시화했고 교육계가 응답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언어 교육이 진화했다. 논문 말미에 저는 썼습니다. 2022년 저는 한글을 일시적 유행으로 봤다. 2025년 저는 한글을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으로 본다. 500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이 쉽게 배우는 문자를 원했다. 2025년 전 세계 교육자들은 학습자가 쉽게 배우는 언어 교육을 만들고 있다. 한글이 그 길을 먼저 보여줬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고 있다. 논문은 세계 언어학계 주요 저널에 실렸어요. 인용 횟수가 3개월 만에 2,000회를 넘었죠. 후속 연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글 모델의 스페인어 적용, 한글 학습이 난독증 치료에 미치는 영향, 한글과 AI 자연어 처리의 미래, 모두 한글을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그해 겨울,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한글문화세계화재단이 주최한 포럼이었어요. 테마는 한글과 인류의 미래였죠. 80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저는 패널로 참석했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한글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한글은 이미 미래입니다. 전 세계 교실에서 가르쳐지고 AI 모델에 적용되며 언어 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글이 증명한 것이에요. 학습자를 먼저 생각하면 500년이 지나도 현대적일 수 있다는 거죠.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광화문을 걸었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죠. 밤이었지만 불이 환했습니다. 저는 동상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당신이 만든 문자가 500년 뒤 전 세계 지세대를 가르칠 줄을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세종대왕은 학습자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요. 백성이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 그게 설계 원칙이었죠. 2025년 전 세계 교육자들도 같은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글 덕분에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죠. 저 땅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지금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어. 미국 대학생이, 아프리카 아이가, 유럽 난독증 학생이 한글로 읽기를 배우고 있어.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공동의 학습 도구가 됐죠. 지세대가 발견했고 교육자들이 인정했으며 세계가 채택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글은 가장 빠르게 읽히는 문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속도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명확했고 논리적이었으며 학습자를 존중했습니다. 500년 전 한왕의 철학이 21세기에 재발견된 겁니다. 배움은 쉬워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배울 수 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미국 지세대가 한글을 가장 빨리 읽히는 문자로 꼽은 이유. 그건 유행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계를 바꿨다.